다음 26번은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 증권에 대한 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거든요. 증권은 일단 저당 유동화 증권 여기에는 MBB와 MPTS 이게 MBB는 채권형이라 그랬죠. MPTS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대칭적인 두 파트예요. 요거는 이 누구죠? 2차 금융기관이나 1차 금융기관 발행자죠. 발행자가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발행자가 갖고 있던 채권 집합을 얘네들한테 매각하는 방식,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MPTB와 CMO는 뭐예요? 이거는 혼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합형. 뭐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 성격과 이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요? 발행자가 갖고요.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죠.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요? 투자자가 갖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B는 발행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다 그랬잖아. B 발행자. 비읍. 요 T는 투자자가 다 갖는다 그랬고요. 이건 T도 있고 B도 있잖아요. 투자자, 발행자가 각각 나눠 갖는다. T, B. 예? 예, 그렇게라도 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CMO 얘기하고 있잖아요. CMO는 투자자가 저당 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나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MPTS를 말하고 있어요. 소유권과 동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 이건 다 뭐라고 이게? MPTS로 CMO가 아니고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그 풀에 대한 지분을 가지면서 원리금 넘어오는 것을 가져가는 것. 그거는 뭐라고요? MPTS. 모든 권리를 다 MPTS.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처음서부터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실제로 난이도 높은 파트라서 제가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다계층 저당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맞죠? 만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라고 번역을 하죠. 다음에 3번 다계층 저당증권과 저당이대출 자동이체채권 MPTB는 CMO와 MPTB는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죠? 이 두 개를 혼합한 성격이 밑에 것들은. 다음에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는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지분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죠?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됐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MBS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지금 3번이 정답인데 이게 조금은 곁가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번을 정답 지문으로 한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어떤 걸 체크를 해드렸었는가 하면은 그 3번의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보시면은 평가, 자문 및 평가, 중간에서부터요. 자문 및 평가 등 업무죠. 자문 및 평가 등이라 그랬어요. 자문 및 평가 등. 요 업무를 하는 것은 자산관리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거예요. 투자 자문회사. 요 업무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뭐를 하는 걸까요?
관리하는 거겠죠. 근데 얘가 왜 필요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때문이잖아요. 걔네들은 명목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자산관리회사가 그거를 위탁받은 자산 그것의 투자 또는 운영 업무를 얘가 한다고, 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목회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명목회사는 그냥 서류상의 회사니까 그 투자 운영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자산관리회사가. 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거를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 유동성이 뭐예요? 현금화 시키기가 쉬운 거를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안 되죠.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4번은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며 명칭에 반드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회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 이익과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죠? 주식이니까 배당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틀린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틀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지 많이 틀렸네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셨대? 예. 네? 앞에 분리됨에 따라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 끝까지 안 읽고 분리됨에 따라 했으면은 따라 했으면 그 뒤에 뭐가 궁금하지도 않나요? 아니, 분리되는 것만 생각하고 뭐 궁금하지도 않고 바로 체크하나요? 허, 참 이런 거를 이렇게 틀리고 저런 건 저렇게 틀리고 이런 거 틀리면은 다른 데서 어려운 데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이런 걸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시라고요. 부디. 예. 정말 저 예전에 이 연습 많이 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엄청 연습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가능했는가 하면은 시험치기 임박해가지고는요. 제가 마킹해서 제출했을 때 제가 시험지에서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실제로 한두 달 뒤에 이렇게 점수가 통보되어 오잖아요. 그거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제가 이 시험지에 마킹한 점수하고 OMR 카드 제출해가지고 나중에 날아오는 그 점수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실수로 틀리지 않게. 근데 실제로는 실수했어요. 실제로는 한 4, 5점 날아갔어요. 밀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날아갔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어디예요? 자기가 아는 거를 틀리지 않고 나와야지. 자기가 모르는 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대신 아는 거를 틀리지 않고 나와야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무진장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결국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거 확실하다, 정말. 100% 확실할 때만 찍고 다음 지문들을 안 읽어요. 100% 확실해. 이거 더 이상 아니다 할 때는, 그때는 안 읽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한 4, 50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두세 개만 그렇게 하고요. 이거 100%는 아닌데 그래도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은 밑에 지문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딱 걸리는 게 없냐 하고 딱 걸리는 것이 있는 것만 찾아가서 그런 게 없으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얘는 혹시라도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의심이 들면은 이렇게 찜해놓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다른 데서 틀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요놈이 틀린 것이 되죠.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 거죠. 요게 틀린 것이 딱 체크됐을 때
요거보다 더 틀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밑에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세모하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거죠. 5개 다 지나가는 거죠. 문제 자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야 돼요. 이거 2번 읽을 수 없어요. 이거 2번 읽으면 밑에 문제를 못 읽어요. 그럼 밑에 문제를, 쉬운 문제를 포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29번은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나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데 요 놈은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경제성 분석 요렇게 얘기하는 요렇게 시장 분석은 다시 G, C, C 요거는 다시 타투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도 마찬가지 시장 분석을 얘기하는데 개발 사업의 수익성 평가한다 이렇게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쪽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근데 이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금 수지 측정해야 돼요. 현금 수지 측정한 후에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결국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성 분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석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분석의 목적이에요. 얘의 목적은 여기에 사용될 뭐를 수집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이쪽에 제공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어디서 내려요? 여기서 내려요. 투자 분석에서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내리는 건데 이런 작업들을 포함한 것이 경제성 분석이니까 여기에서 수익성도 분석하고 뭐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작업에서 하는 여기서 경제성 분석에서 됐나요?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입지 분석, 적지 분석, 신규 개발 사업 분석, 기존 개발 사업 분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하는 거죠. 입지 분석은 용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땅 찾아가는 분석하는 거고요. 적지 분석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뭘 하면 좋을까 분석하는 거예요. 신규 개발 사업 분석, 보통은 이때 하죠. 시장 분석을. 신규 개발 사업에 분석하지만 기존 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투자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시장 분석을 해요. 다양하게 시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및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및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뭘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 그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30번은 맞춰야 됩니다. 30번은 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이 30번은 외부 효과잖아요. 외부 효과는 중요도가 높다고 그랬고요. 그 시장 실패 원인들 중에서도. 근데 그 중에 정예 외부든 부예 외부든 이거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예 외부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부예 외부는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1번은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의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1번에 시멘트 공장 생산하면 되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 투기 생각나요. 쓰레기 투기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입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죠. 경제적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책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있죠. 경제적 기능은 이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기능 그렇고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 이거는 뭐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사회적 목표 달성. 얘는 주로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고, 얘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은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여기서 시멘트 공장 예를 들면 되죠. 부의 외부 효과는 시멘트 공장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사적 비용은 뭐예요? 시멘트 공장의 사적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하려면은 재료비 들고 인건비 들고 그 비용 들죠. 그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시멘트 공장에서 지출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부대 비용, 이게 사적 비용이에요. 근데 사회적 비용은, 자, 시멘트를 한 포대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분진을 날려요. 분진을 날려서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자, 결국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은 시멘트 공장이 지불하는 그런 비용만 발생한 게 아니라 무슨 비용도 발생해요?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도 발생하죠. 그것도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게 되도록 정부가 여기다가 공유세 같은 걸 부과하거나 또는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뭐 계산 문제라서 제가 이건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LQ 계산인데, 자,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의 LQ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죠. 전국의 비분의 지역의 비입니다. 그럼 전국의 비 어떻게 돼요? 전국에 총 5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있는데 지역에 총 10만 명 중에 몇만 명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숫자를 줘서 보통은 이 숫자를 계산하게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LQ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500만 분의 100만 하면 20%. 맞나요? 20% 분의 10만 분의 X, 이게 1.2. 그러면 20%가 이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분의 X는 1.1을 곱하면 20%에다가 24%인가요? 24%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이 또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인원이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10만 명이고 여기에 24%는 2만 4천 명이죠. 10만 명이 24%는 2만 4천 명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되는 거지 뭐. 맞나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32번은 맞춰야 되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지만 뭐도 낮아요? 난이도도 낮아요. 난이도도. 왜냐하면 이거 조방적 집약적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은 조방적이 아니고 집약적이고 먼 곳은 조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시면은 티내는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는 도심으로의 수송비 절약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나요? 수송비 절약분. 맞죠? 그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화한다 그랬죠? 티내의 위치지대에서의 키워드입니다. 티내의 고립국 이론 또는 위치지대에서 키워드가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고립국 이론은 도시성장구조 이론인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맞죠? 도시성장구조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이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경작되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송비 차이에 따라 경작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수송비가 비싼 거는, 단위당 수송비가 비싼 거는 도시 근처에 지어야 되겠죠. 수송비가 싼 거는 외곽으로 나가겠죠. 또 T내내 고립구 이론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그죠? 집약농업은 한계지대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조박농업은 완만하게 나타나서 안쪽은 집약농업이 자리 잡고 바깥쪽은 조박농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제가 맞춰야 되는 것으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약간 이 함정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요. 1번을 보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규모가 커지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진다. 그렇진 않죠. 뭐일수록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이게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맞죠? 이건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 쉽다. 2번이 옳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이제 약간 비틀어 놓은 거죠. 약간 말장난 하듯이 해 놓은 거죠.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반비례하고가 아니고요.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이건 맞습니다. 허프는 여러 점포도 봤어요.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봤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분포가 아니고 뭐예요? 예? 크기, 매장의 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프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 뭐와 뭐를 봤던 거예요? 거리와 크기 기본적으로 봤어요, 이거는. 예, 소비자 분포가 아니고 매장의 크기라고, 크기. 두 개를 봤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봤다고요? 점포수도 봤죠, 점포수. 이거 추가로도 이걸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게 제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3이 되거나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고요, 마찰계수가. 예, 그런 거를 고려한 사람이라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료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근데 34번은 맞춰야 돼요. 34번은 요거는 사피를 너무너무 강조하지 않았나요? 사피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린다는 거는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4번이 정답인데 가격이 프라이스, 그 다음에 제품이 프로덕트, 유통용 플레이스, 홍보 촉진 프로모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은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35번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근데 뭐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3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건부지 평가는, 건부지가 뭐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이죠. 그런 토지에 대한 건물의 영향을 받는 대로 해야 돼요? 없다고 치고 해야 돼요? 없다고 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없다고 치면은 그거는 나지상정평가지. 건부지 평가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고 치고 평가하는 거고, 건물의 영향을 받는 대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즉 건부감가와 건부증가를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려해야죠. 그런 고려하는 현황평가지. 고려하니까. 말이 지금 모순이 돼 벌써. 고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현황평가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수준 낮게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지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문장을 보면 벌써 문장이 말이 안 돼, 스스로. 이런 거를 틀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안 했다는 거. 공부 안 한 거죠. 1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은 했으면 그게 뒤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제가 이거를 다음에는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게 진짜 부끄러워서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예, 이거 뒤에 말을 바꿔야 돼, 이게.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지금. 예, 바꿔야 돼, 이거를. 예? 아니요, 아직 멀었으니까. 앞으로 한 40여일 남았잖아요. 지금 하루에 1점씩 올리면 되죠. 하루에 1점씩 올리면 40점을 더 넘게 올리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판에 이 하루에 1점씩 올렸었어요. 막판에 하루에 1점씩 가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은. 다음에 이제 2번은 대로변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을 평가할 때와 같이 한 개의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구분평가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제한물권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는 장래 도달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말하고요. 소급평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죠. 1번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2번 이거 속으면 안 돼요. 2번 이런 거 속으면 이게 다른 데서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2번이 정답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착물 하면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아,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다. 됐죠? 근데 붙어 있는데 독립물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법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독립물 토지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독립물이나 종속물이나 토지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정착물은. 근데 가시개 수목, 판잣집 이런 게 토지에 붙어 있는 거냐고요. 그런 건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동산이라고 했죠. 동산. 그건 정착물 축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 데서 속으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아까 28번 같은 거 문제 다 안 읽어서 틀리고 저건 절에서 틀리고 이거는 속아서 틀리고 그죠? 판잣집 가시개 수목은 토지 일부가 아니고 동산이라고. 동산 됐죠? 예, 나머지는 이건 뭐 설명드릴 게 뭐가 있나요? 3번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유형적인 부분, 지세, 지실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고, 4번은 민법 212조죠.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토지 상황에 미치고요. 그다음에 5번은 광해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더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죠? 나머지 됐고요. 그다음에 37번은 조금 어렵죠. 이거는 뭐 틀린다 한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닙니다. 37번은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번이에요, 1번. 1번 8%, 15%예요. 맞 적중률이. 다음이 몇 번인지 아세요? 다음이 4번하고 28번이에요. 4번하고 28번이 30% 적중했어요. 28번 기가 막히죠? 이런 거를 30%, 제일, 그 적중률이 제일 낮은 두 번째 문제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37번은 좀 조금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38번을 더 많이 틀렸네?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런. 38번을 더 많이 틀렸어요. 이게 문제 있네, 이거. 내관 변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시조토일부터 안 했겠네? 그걸 왜 또 했어요? 내관 분심은 안 하면서? 그 왜 그래요? 왜 차별하고 그래요? 아무튼 38번은 그렇고 아까 39번 이거 맞춰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많이 맞췄네 보니까. 이건 역시나 맞춰야 될 것 맞추긴 많이 맞췄네요 보니까. 자, 이 37번은 자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줬잖아요. 첫 해 1억을 주고 샀는데 연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기초에 1억 주고 샀는데 연말에 6천 돼버렸죠.
4천 손해봤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0만 원 발생했죠. 다음에 이게 1기고요. 2기 기초에 6천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에 얼마 됐어요? 8천이 됐나요? 8천이 됐어요. 이때 얼마 발생하고요? 1,000만 원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자, 1기의 소득 이득률은 몇 %예요? 소득 이득이 뭐예요? 소득 이득은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죠. 1기의 소득 이득률은 몇 프로? 10%에 10%. 다음에 1기의 자본 이득률은요?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40%죠. 40% 까먹었잖아요. 자본 이득은. 다음에 2기의 종합수익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기의 종합수익률, 2기의 소득 이득률 얼마? 1,000만 원에 2기의 저거요. 그 자본 이득률은 얼마? 소득 이득률은 6천분의 1,00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2기에 6천이 1,000 벌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자본 이득률은 6천에 2천이 되겠죠. 6천이 2천의 자본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종합수익률이 될 거 아니에요. 6천에 3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0.5, 50%네, 50%. 맞나요? 해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설 몇 초로 돼 있어요? 해설은 어떻게 돼요? 제가 해설 어떻게 해놨나요? 똑 떨어지지 않는 숫자여서 똑 떨어지지 않는 숫자에서 해설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기의 종합수익률은 1,000만 원 소득이득 맞네. 그렇게 해놨네.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3분의 1,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니까 약 몇 프로가 되나요? 16.666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6.6666%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33.333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49.9999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똑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6천분의 1,000 더하기 6천분의 2,000, 6천분의 3,000이잖아요. 그래서 50%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기 자체의 자본 이득률은 약 33%라고 돼 있죠? 약 33%예요. 약. 그 다음에 투자기간 전체로 보았을 때 자본 이득률은 몇 프로예요? 투자기간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 20%잖아요. 투자기간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란 얘기죠. 1억 주고 사가지고 결국 8천이 됐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38번은 내관문시 아까 했고요. 39번은 자, 1번 지문 보세요.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잖아요. 열등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건 수요 법칙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에 재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요. 이거는 이제 1번, 5번 지문이 같은 맥락이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판매하려 함으로 금기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이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앞으로 공급이 증가할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면은 건설업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해봐. 솔직하게.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건설업체는 우리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주일 걸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하면은 미리부터 준비 작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 증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급 증가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도 시장에 내놓는 건 언제 내놓을 거다? 가격이 올라간 후에 내놓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는 가격 상승 예상되기 전에 내놓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준비는 미리 하고 있어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장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딱 해놔야 그게 뭐예요? 공급 증가예요. 언제 내놓을 거다? 가격이 올라가서 내놓는 거지. 미리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아시겠죠? 가격 상승 예상하면 지금 절대로 공급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올라갔을 때라야 나온다고요. 시장에 내놔야만 그게 뭐라고요? 공급 증가라고요.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준비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직 공급 증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 상승 예상되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요. 있던 거 걷어들여야 되지 당연히. 나중에 올라가면은 내놔야지. 다음에 39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40번 이거는 사실은요. 제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출제해야 돼요. 시험에 실전에는 그렇게 출제했어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란 말을 안 쓰고 출제를 했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란 말을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는 이거를 작년에 안 한 거 이거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으면 그러면은 쉽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지지저저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지저저 하면은. 근데 이 말을 안 써주고 그냥 딸랑 자료 줘놓고 환원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는 지금 이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예하고요. 여기 지금 부저저예요, 부저저. 부저저에도 저저가 있잖아요, 저저가. 이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으로 가야 되는지 부채 감당법으로 가야 되는지가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요놈이에요, 요놈.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고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 나오면은 지지저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부저저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키워드가. 그래서 여기 지분 배당률 나오잖아요. 그걸 몰라도 이렇게 지분 저당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분 배당률 나왔죠.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그 자료가. 여러 자료 중에서. 또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이 나오느냐, 지분 배당률이 나오느냐, 요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것만 파악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 비율, 내돈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죠. 총 1억인데 이게 40%고 요거는 색깔을 요거는 지분 배당률은 15%죠. 그리고 저당비율은 당연히 이제 60%가 될 거고요. 저당 상수가 10%죠. 이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가중치가 40%, 60%라 이 말이에요. 결국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과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를 가중평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중평균했다. 됐나요? 또는 요거를 저당 상수를 저당 환원율이라 할 수 있고요. 지분 배당률을 지분 환원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지분 환원율과 저당 투자자의 저당 환원율을 가중평균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 나오고 여기서도 6% 나오죠. 그래서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틀린 부분들 꼭 점검하십시오. 맞춰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린 것들을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